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진짜 종교인일까요?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이 진짜 종교인 아닐까요? 매주 이 시간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에 대해 한 사람씩 자세히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199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총리 시몬 페레스와 외교부 장관 이츠하크 라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저자 박현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랜만에 저희 둥둥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1년에 한 번씩은 이슬람교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또 이슬람 전문가 또 중동 문제 전문가로서 저희 둥둥에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청자분들께 간단히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는 박현도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전공하고 있는 학자고요. 현재는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에서 인문한국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매주 수요일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에 대해서 한 사람씩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199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총리 이츠하크 라빈과 외교부 장관 시몬 페레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두 사람은 어떤 인물인지요? 네네. 그 이츠하크 라빈 총리는요, 이름이 이제 이츠하크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마 우리 온불교도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삭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삭이요. 네. 그 이삭의 이츠하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아랍어로는 이제 이스하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언어들이죠. 이츠하크 라빈 이분은 1922년에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예루살렘은 영국이 보호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던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들은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인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어려움을 피해서 당시만 해도 뭐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있으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온 부모님들 밑에서 태어났고요. 이 이스라엘 이 건국의 아버지라고까지는 하지만 건국의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를 2차례나 했고 국방부 장관을 역임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총리직으로 있다가 암살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몬 페레스 이분은 그 부모님도 그렇고 당시 폴란드 출신입니다. 1923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폴란드 땅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당시 비즈니에프라고 해가지고 폴란드 땅인데 지금은 벨라루스에 속한 요즘은 비슈네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태어나셨고, 이제 이주를 한 거죠. 이분들도요. 우크라이나 출신인데요. 폴란드 유대인인데 부모님도 이스라엘로 오셔서 팔레스타인 오셔서 이분이 이제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이분도 역시 이제 돌아가실 때는 대통령직을 하고 있었고, 1994년에 노벨상을 받을 때는 외교부 장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두 분이 1920년대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없었나요? 없었죠. 네, 1922년, 23년생이신데 이분들이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지배하던 곳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를 만든 사람들이죠. 오스만 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무슬림들 땅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를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 같은 서구권 국가가 뭐라고 불렀냐면 유럽의 환자라고 불렀어요. 제국이니까 옆에 나라들 힘들게 만들고 얘네들 그러니까 환자가 스스로를 치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고치겠다. 결국 뭐냐면 오스만 제국을 해체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결국에 힘을 합쳐서 오스만 제국을 해체를 하는데 당시에 이 예루살렘만큼은 굉장히 복잡한 땅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오랜 동안 고향이라고 불리는 땅이고 크리스찬들이 또 거기를 영원한 고향의 땅이라고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들도 여기가 637년부터는 무슬림들의 아주 중요한 성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이 다 겹게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세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하겠다고 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22년 이 두 분들이 태어났을 때는 영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하고 보호용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고 영국이 이제 이쪽을 관장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이 두 분들이 여기에서 삶을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 정신이 있는데 네. 땅은 없는. 예, 그렇죠. 나라는 상황에서. 없고 그 예. 누구도 뭐 여기 그렇다고 해서 아랍인들한테 니네 이게 아랍 땅이다라고도 영국은 안 했어요.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영국이 이 유대인들 편을 들었었죠. 예. 예.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이 된 게 1945년인가요? 아니요, 1948년입니다. 1948년. 네네. 1948년에 이스라엘 네. 건국이 되고. 네네. 그러면서 정확하게 5월 14일 날 이것도 재밌는데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면 영국이 난리가 나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벤 구리온이 영국 몰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날 영국이 철수하는 날이거든요. 네. 독립선언을 하고 1948년 바로 다음 날 5월 15일 날 제1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죠. 아랍 국가들이 잡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이 지배를 하면서 이 땅을 사실은 영국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 땅을 지금 그 누구한테 줄 것인가 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해외에서 방랑을 했고 그래서 또 히틀러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 고향을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많이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아무도 없는 땅에 들어왔으면은 문제가 다른데 아랍인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도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그 시온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영국이 좀 현명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영국은 유대인들의 자본이 필요했고 유대인들이 이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적국의 편을 들을까 봐 독일 편을 들을까 봐 독일에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아직 히틀러가 없었을 때고 유대인들이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 독일 편을 들을까 봐 영국에서 먼저 이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너희들이 우리를 그 땅을 그 국가를 세워 주겠다고 예, 그걸 1917년에 영국의 외무장관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시온주의자들은 국가를 세우고 싶었는데 영국이 도와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한테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그 전에는 오스만 투르크를 없애기 위해서 아랍인들이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도우면 오스만 투르크를 무찌르는데 우리를 도우면 너네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인들한테는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1915년에서 16년 사이에 편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약속을 했고요. 6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유대인들한테는 니네 팔레스타인에다 니네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하니까 서로는 몰랐죠.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놓고 그 문제를 그냥 놔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국제사회의 그 약속에 따라서 1948년에 영국군이 철수를 하거든요. 그날 이제 유대인들이 국가 선언을 하면서 독립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오늘날 팔레스타인 많은 문제들의 핵심은 영국의 이중적인 약속,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고 방기를 해버린 게 결국에는 가장 큰 예. 오늘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오늘날에는 영국이 이에 대한 부분 좀 반성을 하고 반성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반성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영국이 쉽게 말하면 어질러 놓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곳에 이제 미국이 그거를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영국에 이어서 미국의 실책이 또 계속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힘없는 사람들이 역사에서 힘없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팔레스타인 문제입니다. 예. 자, 어쨌든 많은 말들을 해 주셨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네. 어쨌든 영국의 비신사적인 외교로 인해서 네네. 이스라엘이 건국이 1948년에 되고 네네. 그곳에 살고 있던 네. 이 팔레스타인 분들은 네. 땅을 빼앗긴 형국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7년에 이게 묘수를 내요. 47년에 그러면 땅을 분할하자.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과 유대인들의 땅을 분할하자 해가지고 분할안을 내놓습니다. 유엔에다가. 당연히 아랍 사람들은 우리가 왜 그걸 받겠습니까? 그렇죠. 안 받겠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또 이건 아랍 쪽의 실수인데요.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야 우리가 이 땅에다가 우리 땅을 만들겠다. 이 땅에다 우리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어서 열심히 투쟁했으면은 굉장히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시리아 바로 위에 있는 지금 시리아의 소작농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사람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땅을 소유권을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7년 분할안이 나왔는데 땅의 크기로 보면은 뭐 절대적인 크기로 보면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땅 한 6대 4로 많지만 뭐 사막을 못 쓰는 땅 생각해 보면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리아에서는 안 받았습니다. 시리아 민족주의.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나라는 없으니까 그런 분할안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고. 네. 유대인들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당시에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에 그 투표로 들어가 가지고 분할안이 놀랍게도 33대 13으로 통과가 돼요. 기권이 10표가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 분할안에 바탕을 해서 1948년에 독립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와 또 일본 또 그 안에서 뭐 이완용 미국과 또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비교가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때부터 네.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네. 분쟁이 네네.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네. 1994년 이분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유는 네. 그 분쟁에 대한 종점을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네, 1948년부터 전쟁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전쟁을 했죠. 제1차 독립전쟁. 그리고 56년에 또 수에즈 운하 전쟁으로 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또 한 번 붙게 되죠. 그리고 그 유명한 1967년 6.1 전쟁이 또 있었고 1973년에 제1차 석유 파동을 벌러왔던 중동 전쟁 4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아랍과 이스라엘 간에요. 팔레스타인 문제를 두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 아랍이 땅을 뺏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계속 점령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직접 투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 80년대에서 계속적으로 유혈투쟁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뭐 이스라엘에서는 테러라고 그러고요. 팔레스타인에서 독립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끝없는 죽음이 계속되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양쪽에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특히 저는 이 높게 사고 싶은 거는 이사크 라빈 이 총리의 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손을 잡습니다.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형제들을 많이 죽인 사람들이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자기 형제들을 많이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아라파트도 용기를 내고 이사크 라빈도 용기를 내고 서로 용기를 내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로 가겠다라는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물론 그 조약에 굉장히 그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조약을 자세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쪽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거 제대로 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원주민 보호 지역. 결국에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걸 왜 받냐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그 테러리스트들하고 우리를 죽인 테러리스트들하고 손을 잡고 평화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반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을 지키려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그 국제적인 협약에도 불구하고 정착촌을 세웠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서 나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93년에 오슬로에서 협정을 해서 평화 조약을 맺고 그 협정을 바탕으로 해서 94년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협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협정이 됐어요. 놀라웠죠. 네, 그래서 이제 9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과도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적가의 싸움.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아주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고 칼로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너를 인정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평화는 그렇게밖에 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뭐 손칼을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세 사람이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평화협정이 이 오슬로 협정과도 이렇게 좀 비교가 뭐 될 수 아무튼 적가의 동침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네. 자, 그렇다면 2000년간 빼앗긴 땅을 되찾은 이스라엘, 반대로 1200년간 살던 땅을 빼앗긴 팔레스타인, 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있던 사람들 땅에 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면에서는 침탈은 맞죠. 예, 침탈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가장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힘이 있었던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이득만 챙기고 나 몰라라고 도망간 국제사회의 배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도 굉장히 강하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팔레스타인과 공존할 방법을 찾지 않고 자기 그 땅에다 남의 땅에다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욕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독립운동가 또는 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 보기에는 테러 분자라고 하는 사람의 그 고향에 가서 그 사람이 사는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5분 안에 집을 비워라. 통보만 하고 5분 후에 그 집을 밀어버립니다. 불도저로. 예. 그런 식으로 정착촌을 넓혀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면서 팔레스타인 사람이 봉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그러니까 가장 나쁜 거는 그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기존의 정착민을 괴롭힌 영국이라는 식민주의자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사람과 화해를 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 대신 그들을 아주 그 비겁한 방법으로 쫓아내고 탄압을 했던 그러한 현 이스라엘 정부의 매파들의 움직임들이 오늘날 비극을 계속 키워왔고 저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슬로 협정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분쟁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좀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사실은 국제사회가 많은 부분에서 중동 평화안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유엔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그 정착촌 확장 문제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지만 비난만 받았지 한 번도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는 또 미국의 아주 적극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는데 최소한의 국제적인 약속만 지켜준다면 적어도 평화는 올 수 있는데 이 국제사회의 호소나 아니면 국제 규범에 대해서 현재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은 먼저 어느 정도는 국제사회에서 내놓은 약속은 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공동체의 평화로운 공존, 그러면서 또 분쟁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좀 비교를 하게 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점을 좀 교훈 삼아야 할까요? 상당히 우리하고 사실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는 참 강제로 분단된 국가고요. 여기는 그런 강제 분단 그러한 우리하고 현실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오슬로 협정에서 배워야 될 것은 평화를 위해서는 적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게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 같습니다. 이츠하크 라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대립과 싸움으로 해서는 해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아라파트하고 손을 잡은 거거든요. 뭐 솔직히 이츠하크 라빈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서 잡았겠습니까? 이츠하크 라빈도 사실은 아랍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현실이 그런 걸 알고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미래가 없다는 걸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저는 그래서 이츠하크 라빈의 그 용기를 굉장히 높게 사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손을 내밀어 왔는데 이제 호응이 왔으니까 이 점에서 한번 더 이상 싸움을 안 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모색을 좀 해야겠죠. 이츠하크 라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계속해서 손을 내미는 그 자세를 취한 정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정부가 있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또 평화를 연구하고 또 종교인으로서 또 교수님이 보실 때도 평화를 위해서는 어쨌든 이해하고 공존해야 한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도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엔 오슬로 협정이 지금 아무것도 안 되게 휴지장이 돼버린 이유도 이츠하크 라빈이 암살을 당하면서였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끝까지 어떻게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지도자를 국민들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 평화를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평화를 선택한 또 지도자에게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좀 힘을 좀 모아주고 평화를 위한 마음을 우리가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오늘 달을 가리키다에서는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저자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 노벨 평화상 수상자 이스라엘 총리 시몬 페레스와 외교부 장관 이츠하크 라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